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가 반미라의 사체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친모의 아동학대로 인한 그리고 방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후 실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라고 알려졌던 사람은 사망한 여아의 친언니였고, 외할머니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 석씨는 자신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1심 선고.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난 걸까요? 김원사건 파일, 외할머니라는 이름의 잔혹한 친엄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죄, 사체은닉 미수 혐의의 73년생 석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공판부터 참석을 해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꽤 오랜 시간이 지나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둘째,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라고 추측하는 그 시기가 경찰과 검찰이 제기했던 시기와 2021년 4월 10일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귀 모양 사진으로 판단한 시기가 꽤나 달랐다는 점. 셋째, 억울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피고인 석씨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까지. 그런데 말이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스모킹건, 즉 직접 증거가 존재했던 걸까요? 저희는 그 판결문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중에 증거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좀 눈에 띄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수, DNA, 아동 사진들 이런 것 말고요. 석씨의 유튜브 동영상 검색 기록 및 재생 내역이 552개라는 점, 그리고 분유를 똑같은 걸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했다는 기록, 또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엄마들이 출산 때문에 설치하는 앱 설치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석씨가 범인임을,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석씨의 주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18년 3월경 검찰이 제시한 대로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재다, 없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를 자꾸 주장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녀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억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이 아니라 밝혀져 있는 진실, 그리고 이 말에 골자를 흔들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5가지입니다. 첫째, 석씨는 1995년 11월 16일 현재의 남편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21일 첫째 딸,
1999년 12월 14일 둘째 딸을 출산하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석 씨는 현재 폐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점까지도 월경을 하여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의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임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둘째 딸 김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전남편 홍씨와 2017년경 구미시 인이동 모 빌라 103호에서 동거를 시작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3월 30일 낮 12시 56분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3.485kg의 여자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3월 30일 아이를 낳고 4월 8일까지 약 9일간 산부인과 310호실에 입원을 한 기록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진실입니다. 둘째 딸은 전 남편과 함께 그때 당시 아이를 분명 낳았습니다. 세 번째, 김씨는 2018년 4월 8일 병원에서 퇴원을 해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 4월 10일 구미시청에서 홍땡땡 양으로 출생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네 번째 진실, 퇴원 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석씨가 거주하던 구미시 땡땡빌라 205호에서 생활을 합니다. 즉 석씨와 함께 있었지요. 그 이후 2019년 1월 25일 아이가 좀 컸을 때 위층 302호로 이사를 내 함께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 빌라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2020년 8월 10일 아이를 302호에 홀로 머물게 한 게 김씨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결국 아이는 그렇게 방치되었고 8월 중순경 고도의 탈수 및 기아가 원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석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 낳지도 않았다,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몰래 바꾸고 불상의 장소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게 왜 나냐, 다른 사람이 애를 바꿔치기 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게 나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흔들리면 절대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결론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아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아이가 정말 석씨가 친모라면, 그러면 이 내용은 이런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 이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 김씨가 실제로 출산했던 아이가 사라졌던 피해자가 또다시 있고 이 두 아이가 어느 순간 바꿔치기 됐다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도출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뭐가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쉽게 표를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석씨의 말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씨가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세 가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첫째, 석씨가 정말 친모가 맞을까요? 석씨가 친모가 아니면 이 공소사실 자체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것. 두 번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시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안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꿔치기가 됐다, 이게 진짜일까라는 부분. 세 번째, 핵심 쟁점입니다. 이걸 석씨가 한 게 맞는가. 이 모든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석씨가 유죄라는 거에 대해 이견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석씨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모가 맞을까? 분명 석씨의 딸이었던 김씨, 김씨는 아이를 분명히 낳았습니다. 김씨가 키웠지요. 바로 이 아이를요. 김씨가 키우던 이 아이는 석씨가 2018년 3월경 낳은 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단순하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일단 최초에 아이의 엄마라고 알려졌던 김씨, 김씨의 타액과 사망한 아이의 대퇴골, 치아, 갈비 연골의 DNA를 전부 대조해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 모계, 엄마가 같다. 즉 그냥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너무 이상했던 경찰이 다시 확인해봅니다. 석씨와 대조를 해봤더니 99.9999%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석씨는 발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경찰은 한 번 더 테스트해봅니다. 직접 당신이 손톱을 깎아라. 직접 당신이 모발을 뽑아라.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합니다. 증거니 말이죠. 스스로 했다. 손톱, 모발, 구강, 상피세포 전부 다 해서 다시 대조를 해봤는데 99.9999% 이상 일치가 나옵니다. 검찰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이랬더니 석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바로 키메리즘. 한 사람의 몸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유전적인 정보가 들어있다. 나는 키메리즘이다. 이상한 주장을 펼쳤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키메리즘은요, 실제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딸이에요. 내 딸이 맞아요.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내 딸이 아니네요. 라고 나오면 설명이 가능해지는 게 키메리즘입니다. 그런데 친자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친자 관계로 나온다는 건 키메리즘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말이죠. 해서 키메리즘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무시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석씨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정확히는 ABO 타입으로 따지면 BO입니다. 그리고 석씨의 남편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러면 BO와 AB가 만났을 때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지 대충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합니다. 석씨의 둘째 딸이었던 김씨의 혈액형은 뭐였을까? 당연히 남편과 석씨 사이에서 나온 AB형과 BO에서 나와 둘째 딸 김씨의 혈액형은 B형, ABO 판단은 BB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편 홍씨, 아빠라고 추측되는 사람, 혈액형 AB형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전남편 홍씨가 AB형, 그리고 김씨의 혈액형이 BB형. 그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는 B형 아니면 AB형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사망한 아이가 B형 혹은 AB형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5였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엄마라고 알고 있는 언니의 혈액형과도 완전히 다른 케이스. 그리고 석씨와 석씨의 남편 사이에서도 나올 수 없는 혈액형입니다. 다만 석씨는 분명 O형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B5였지요. 석씨가 어떤 남자와 아이를 가진 건데 그 남자의 혈액형에 A가 분명 들어갑니다. A형이거나 혹은 AB형인 남성과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즉 혈액형 검사에서도 석씨와는 친자 관계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김씨는 자기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동생인데 자신의 친딸인 줄 알고 18년 3월 30일 출산하고 20년 8월 10일 홀로 아이를 방치할 때까지 2년 5개월간 의심 없이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해보면 사망한 여아가 김씨가 출산할 무렵 당시의 아이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김씨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김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김씨가 아이를 낳을 그 시기 때쯤에 이 아이가 탄생한 건 분명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DNA의 정보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딸인 겁니다. 둘이 뭔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김씨가 낳은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보면 분명 출산을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출산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을까요? 당신은 분명 출산한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저희가 10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석 씨는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모 업체에서 2교대 근무를 2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0일부터 일을 잘 하고 있다가 2018년 1월 27일 퇴사를 해 2월 26일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 석 씨는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다, 퇴사한 적 없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회사에는 퇴사와 재입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하나 석 씨와 석 씨의 남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8년 2월 25일 나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 라는 말이 있고, 2월 26일에는 엄마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죽겠다,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분명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를 쉬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분명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겹칠 수 있다는 점이죠. 김 씨가 아이를 낳은 시점하고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말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석 씨가 다녔던 회사 팀장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18년 1월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 사람이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어떻게 그 이유까지 기억을 하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 팀장이 만류를 했던 이유인데요. 지금 나가면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입사한 지 1년이 된다. 1년 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왜 지금 나가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신이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하며 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재입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분명 기억할 만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왜 그만둔 걸까요? 개인적 사정이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건 경제적 형편상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빚과 관련된 문제인데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석 씨는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시 한 달 동안에 몸이 좀 아팠나? 병원에 가야 됐나? 아니요. 병원에 간 기록도 없습니다. 그 전, 그 후 어떤 질병이 없었지요. 그러면 당시 한 달 동안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 의심이 들어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는 산모의 특징인데요. 출산 시기가 임박하게 되면 대부분 휴가를 내거나 휴가를 낼 수 없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지요. 문제는 석 씨가 다녔던 그 회사가 2일 이상 연차를 쓸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만약 진짜 출산을 해야 된다면 석 씨가 선택해야 되는 건 퇴사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석 씨가 첫째 딸을 임신했을 때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일을 그만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다섯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에서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걸 검색해본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애를 가져서 내 딸 애도 봐줘야 되니까 오랜만에 자기도 이제 애를 보는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영상을 본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석 씨는 2017년 12월 김 씨가 딸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17년 12월에 딸에게 듣습니다. 애를 가졌다는 걸. 아, 그리고 18년 3월 30일에 낳은 겁니다. 3개월 뒤에요. 그런데요, 석 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17년 9월 24일, 10월 12일, 11월 1일 출산 광년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알아서 본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석 씨는 항상 생리대를 구매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항상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서 생리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17년 8월 1일 이후 생리대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구매를 시작했냐면 2018년 7월 21일, 즉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구매를 시작합니다. 왜 1년 사이에 생리대를 구매를 안 한 걸까요? 이에 대해 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마트에서 구매한 것 같다. 하지만 주변 마트에서도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옥션을 통해 17년 7월 20일 가슴 축소 브래지어, 17년 7월 1일과 7월 29일 뱃살을 가려주는 보정 속옷을 구매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딸의 임신 소식을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딸 김씨도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살이 좀 쪄 있었다. 임신했다고 해도 덩치 때문에 몰랐을 것 같다. 집에 가면 대부분 맨투맨 티만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적이 없다. 남편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같이 살았는데 내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을 것 같냐. 그런데 남편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석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일주일에 저녁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외출을 해 밤 12시에 들어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근하는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편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저희들 증거 기록을 보도한 겁니다. 석 씨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임산부들이 주로 쓰는 어플 맘스 설치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거 왜 깔았을까요? 9번째,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신 출산을 이유로 석 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출산을 했지요. 첫째 딸과 둘째 딸. 자, 그런데 사람들, 그리고 석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 출산 기록이 산부인과에 없으니 출산한 게 아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산부인과를 가지 않고도 스스로 출산하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즉 출산 기록이 없다라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한 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김 씨는 2018년 3월 30일 아이를 출산하고 약 9일 뒤인 18년 4월 8일 태어나며 여자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배에는 탯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탯줄이 4월 9일날 떨어집니다. 하루 만에요. 물론 탯줄이 배꼽에서 떨어지는 시기는 일주일부터 2달이라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2달까지 가지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사라진 아이와 사망한 아이의 시기에 편차가 있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즉, 석 씨가 2018년 3월경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에도 별다른 오류가 없다는 것, 탯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10가지였습니다. 석 씨가 출산을 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유전적인 정보, 그 외의 정황 증거들, 상황들, 검색 기록들, 이 모든 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DNA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망한 아이는 석 씨의 딸입니다. 자, 그럼 이게 고정이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를 언제 바꿔치기 했느냐, 그리고 거기는 어디냐, 이 장소에 대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출산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 출생 이후 어떤 시점에서 바뀌었던 걸까? 이에 대해 경찰은 3월 30일 출산한 아이,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10일 방송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귀의 모양이 변화했다 해서 4월 23일에서 24일 기점으로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말씀을 하면, 일단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3월 30일 이후 4월 1일 사이에 했다면 병원에서 장소가 바뀝니다.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 근데 4월 23일 날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석씨 집에서 김씨가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 바뀌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즉 장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에 대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신생아는 아이의 외관으로 봐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안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 그 출생일에 가까워질수록 바꿔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유전자 검사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8일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바꿔치기로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탯줄입니다. 4월 9일 떨어진 그 배꼽 탯줄, 이걸 김씨가 보관해오고 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사망한 아이의 DNA로 확인됩니다. 그럼 출산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나올 때 아이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인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4월 8일날 퇴원했습니다. 4월 9일날 탯줄이 떨어졌죠. 그럼 그 탯줄의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태어난 아이와 퇴원할 때의 아이가 다른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바뀐 걸까요? 병원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겁니다. 빼박 증거가 있다. 이건 무조건 산부인과 안에서 바뀐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아이를 그렇게 데려나갈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있는 코로나19 시국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모자 동실이라고 해서 산모가 아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좀 자유로울 수도 있죠. 그리고 각 병원들마다 조리원 같은 개념들마다 약간씩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저희는 그 병원이 궁금했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바로 그 병원. 이 병원의 구조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 출산하신 분들의 기록들이 있어서 충분히 병원 구조 및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1층이 진료실, 2층이 신생아실 및 분만수술실, 3층이 입원실이었습니다. 근데요, 1층이 분명히 진료실이었기 때문에 1층을 통과할 때 애들 데리고 나가면 의심받지 않을까? 갑자기 신생아를 데리고 나가면 이상해 보일 거니까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1층 정문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실과 수술실 그리고 입원실이 함께 있는 2, 3층이 후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승강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후문이죠. 거긴 바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실제 여기의 내용, 여기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의 기록을 보면은 1층을 통과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2층 혹은 3층 병실에서 바로 나가십니다. 어디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냥 아이를 데리고 휙 나가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또한 이 산부인과 자체의 특징입니다. 산모 혹은 산모 수첩이라는 것, 우리 아이예요 해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2층에 있는 신생아실 방문을 하게 되면 신생아를 건네주는 형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8년 3월 30일 12시 56분 태어난 아이, 손목과 발목에 식별띠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빠진 채로 발견이 되었죠. 이게 일회용으로서 한 번 빠지면 재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냥 올려놨다라고만 보여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 산부인과에 있는 간호사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손에 있는 건 빠질 수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는 몇 번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발목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발이다 보니까 손목의 각도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있다. 근데 발목에 빠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18년 3월 31일 밤 12시, 4월 1일 밤 12시 차이의 몸무게 차이였습니다. 출생 당시에는 3.485kg. 그리고 매일 밤 12시마다 몸무게를 쟀는데요. 3월 31일에는 3.460kg. 원래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좀 약간의 몸무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몸무게가 3.235kg로 바뀝니다.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그날 몸무게가 0.255kg. 거의 200g 이상이 갑자기 빠진 겁니다. 아이 전체 몸무게의 6.5%가 하루아침에 빠져버린 거죠. 이상하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두 번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장소와 그 시점에 대한 미스터리. 지금 이 정도면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실 건가요? 분명 병원에서 바뀌었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그 위에 기타 증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쟁점. 이 바꿔치기를 석씨가 한 게 맞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이건 직접 본인이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죄명입니다. 난 한 적 없어요. 난 모르는 사이에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죄가 되는 거죠. 석씨가 데리고 나갔다. 석씨는 부인을 하고 있고 아이는 분명 사라져 행방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석씨만 알고 있고 알려주지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석씨의 말을 100% 믿어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전 모르는 제3자에 의해서 바꿔치기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아예 모르는 제3자가 석씨가 몰래 낳은 아이를 갖고 와서 이 안에 들어와. 그것도 석씨의 친딸이 낳은 아이랑 바꿔치기를 해서 아이를 데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는 분명 명확합니다. 석씨가 태어난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전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살폈고 언제 계획을 했고 언제 준비하고 혼자 했는지 아니면 제3자 누군가와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씨가 없으면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씨가 있어야지만 바꿔치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석씨가 침몰하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이건 제3자가 했을 거다라는 내용, 거의 외계인이 바꿔치기했다 급으로 이상한 추상적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석씨는 당시 자신은 신생아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석씨가 신생아실을 방문한 기록들도 엄청나게 많이 확인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습니다. 이미 3년이 넘게 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허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낳은 적 없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바꿔치기 한 적 없다. 하지만 아이는 분명 병원에서 바꿔치기 됐다라는 정황이 증거가 보입니다. 그 누구도 탯줄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만약 그 탯줄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다 세부적인 간접 증거라 치더라도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석씨가 아니면 절대로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범행 이유는 그럼 뭘까? 어떤 사건, 범죄든 판결문에는 범행 이유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범행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씨는 2019년 1월 말경까지 자신의 본 남편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정상적 양육이 불가능함을 알고 바꿔치기를 했다. 2018년 3월 출산한 여아와 사망한 아이를 몰래 바꾸어 김씨의 아이로 언급, 김씨가 키우게 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바로 1심 내용의 전부입니다. 1심 판결문이 나오자 많은 외부에 있는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유죄가 나온다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유죄가 맞아? 유죄 맞지?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가름 낼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어떤 방법, 그리고 정말 그걸 석씨가 직접 했는지 아닌지는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석씨가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 맞다. 그리고 결과론 중심적으로 봤을 때 석씨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즉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기준에서는 결과론적 중심의 내용을 많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사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 정말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집중하는 재판부가 붙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항소할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을 하겠죠. 그 안에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문서만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유죄, 사체 은닉 미수는 혐의를 부여할 수 없다. 사체 은닉을 했으면 이게 형량이 나오겠지만 해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는 형량을 줄 수 없지만 두 가지가 올라와 두 개가 합산이 된 조금 더 가중된 형량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 그 아이를 바꿨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상 우리는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국가도 인정했습니다.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의 형량을 매기는 데 있어 미성년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 약취하기 전의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걸 상상에 맡겨서 유죄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 뜻을 다시 얘기하면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석씨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기고 싶습니다. 석씨는 판결문대로라면 자신이 외도로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없어 키우고 싶어 김씨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이가 소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말이죠. 자신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자신의 손녀딸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국가가 조작하고 증거가 조작돼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설득해 아이의 행방을 찾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제가 참 무거운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판결문을 보면서 나온 얘기니까 무거운 얘기입니다. 석씨가 분유를 2번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낳고 김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겠죠. 그렇게 이중구매하고 뭐 모유 수축기 이런 거 산 기록들도 좀 확인이 돼요. 뭐 유축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바꿔치기 된 시점부터 없어요. 바꿔치기 되고 그 이후 시점부터 그런 구매 기록이 없어요. 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니길 바래요. 뭐 좋은 데로 아이를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그런 구매 내역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이제 이 내용만, 이런 유추만을 가지고 뭐 살인죄 이렇게 물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살인죄를 물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씨가 끝까지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끝까지 감추는 이유. 신생아를 바꿔치기해서 가져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는 좀 컸죠. 김씨가 낳은 아이보다는 조금 며칠이라도 더 살았을 거예요. 몇 주라도 더 산 애일 거예요. 바꿔치기 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이예요. 진짜 완전 갓난 애기예요. 근데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돌봤을까라는 문제도 끼고요. 그리고 구매 내역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걸 봤을 때 아예 어떤 제3자 누군가에게 줘버렸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를 필요로 해서, 누군가도 뭐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애가 필요해 거짓말을 했어, 아이가 당장 필요해서 뭐 그 사람한테 애를 줬다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구매 기록에는 그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뭐 이 사건, 특히 사건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이 그때 당시 시기에 아이 유기됐거나 그 시기 당시에 보육원 들어갔던 아이들까지 전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사건이 있고 나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꼬리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흔적을 찾았어요. 분명히 경찰은 찾았고요. 그 흔적의 뿌리를 찾고 있어요. 한 3일? 3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외부 제3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역으로 이렇게 가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절대로 좀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재판과 별개로 김씨는 이제 딸이죠. 딸 김씨는 25년인가 형량이 나왔어요. 살인죄도 인정했고 뭐 항소한다고 하는데 항소심이었나? 25년인가 나왔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했던 김하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뒷이야기인데 검찰 공소사실대로면은 공소사실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딴 데로 보내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보낼 데가 있었으면 말이야. 보낼 데가 있었다면 그럼 그렇게 몰래 보내면 되니까. 근데 보낼 데가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를 지금 키울 수가 없는 거야. 보낼 데가 없어. 근데 지금 공소사실대로면 자기 애를 키우고 싶은 거야. 자기 배에 나온 아이를. 딸의 아이가 아니라. 그럼 그걸 바꿔치기 하게 됐을 때 바꿔치기 된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걔는 둘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면 걔는 둘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하는 게 제일 깔끔했을 거야.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가가지고 애 바꿔오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전부 다. 근데 이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낼 데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이 검찰의 내용대로라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